네, 제3강 인간의 이해 및 인간 발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관점과 후기 현대 철학의 인간 이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철학과 종교적인 인간관이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론적인 어떤 인간관이나 형이상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해를 했던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학자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으며 영혼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강조했었던 것 같고요. 과학적인 인간관은 감각 경험에 의해 전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사실적 문제를 다룸으로 인해서 스키너 학자에 의한 어떤 행동주의적 그런 인간관을 좀 더 지켜봤다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기에 보면 현대 철학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다원적이고 복합적으로 인간을 이해했고, 좀 더 한 방향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늘 들어서 알겠지만 인간의 발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양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체중이 적었던 아이들이 체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더 유능해져서 대근육에서부터 소근육까지 발달하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더 유능해지고 세련되어지면서 신체 구조나 신경 구조 및 정신 구조 등이 전보다는 더 정밀해지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행동이 다양해지고 능숙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인간의 뇌 발달에 의해서 뉴런과 뉴런이 서로 시냅스에 의해서 연결되고, 그 시냅스는 경험을 통해서 더 친밀해지고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발달할 것은 발달해 가면서 이러한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발달의 원리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라 함은 이런 공통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데, 발달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달에는 계속성이 있고요. 연속성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또한 이런 순서도 있고 연속적인 어떤 방향성이 있지만 발달이 그렇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개인차가 없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영아는 보통 한 6개월 정도의 발달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차가 있어서 무조건 돌 때 되면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돌이 되기 전에 걷는 아이도 있고 돌이 지나서 걷는 아이도 있듯이 이렇게 개인차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발달의 상호 관련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발달이 어느 부분에서만 이렇게 발달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발달 순서를 보면은 누워있던 아이가 고개를 가누기 시작을 하고 엎어지기 시작하면서 앉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기 시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대근육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소근육이 발달하고 하는 어떤 연관성이 있고요. 그 연관성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뇌 발달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상호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가 발달하면서 언어가 발달하고 사회성이 발달하고 한다라는 것이 서로 간에 어느 하나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발달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에는 분화와 통합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미세하게 발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점점점 분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그런 전체적인 것이 하나가 되어서 통합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에 대한 내용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입학한 신입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발달의 시작은 수정부터 일어나는 거죠. 정자가 여자의 몸인 그 난자와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수정이 일어나고, 엄마의 배 안에 있었을 때 그
280일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아주 발달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아무 사고 없이 출산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영아기가 만 2세까지고 그 다음에 유아기는 만 5세까지고 그 이후에 아동기를 6세 이후 초등학교 발달 이유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성장 발달 시기 중에 가장 신속하고 놀라운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가 사실은 태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의 수정체가 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준비 단계가 이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무력해 보이던 아가는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성장해 나가고 신체, 감각, 운동 발달을 통해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환경의 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뇌가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아기에는 기억의 능력의 증가도 생기고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도 다양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래가 형성이 되고 기관에 다니게 되면 접촉의 대상이 확대되고 사회관계망 안에서 가치관이나 규범도 습득하게 되고 자기 의지, 자기 의식을 발달시키고 사회의 가치 체계를 내면화하면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발달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기에는 흔히 학동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시기에는 가정보다는 더 확대된 세계에서 아동이 스스로 지적인 발달과 사회적인 성숙함과 정서적인 발달을 도모해가고 성 역할도 학습하고요. 또래 집단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배우고 공격 행동도 나오고 친사회적 행동도 하면서 또한 요즘 TV나 내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중매체의 영향도 충분히 받고 학습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이제 청소년기에 제2의 2차 성징과 성숙이 나타나는 청소년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성인 전기에는 이제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가장 정점에 이르는 시기로 젊은 성인들은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직업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출산해서 어떤 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그 가족의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성인 중기가 만 40에서 만 60세인데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이면서 자녀를 독립시키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소득과 책임이 어떤 정점에 이르기는 하지만 이때 서서히 시작되는 것이 자아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시기이면서 여기에서 불행도 나오고 우울의 어떤 시기도 경험할 수 있을 거고 성숙을 정상적인 발달이라면 인격적으로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60세 이후에 은퇴와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또 다른 어떤 인생의 발달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리고 만 60세 이후에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 노년기에 해당되는데 여러 가지 퇴화되는 신체적인 퇴화 내지는 정신적인 퇴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고 노화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질병의 문제도 있을 것이며 은퇴하고 나서의 어떤 그 외로움이라든지 단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이제 인식하면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나름 생각해보고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이제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재를 보면은 인생의 생애 곡선 그리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Y축은 어떤 만족도에 대한 그 점수를 표시를 한다면 이 X축은 연령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40세다 그럼 40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나이 때는 어떤 일을 통해서 만족도가 얼마였고 그 다음에 만족도가 낮았을 때는 무슨 이유였는지를 이렇게 인생 곡선을 그려보는데 여기에서는 보통 한 6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간추렸라고 얘기는 되어 있지만 디테일하게 5세
20대, 그 다음에 10세까지, 그 다음에 15살, 20살, 25, 20살에서 25살, 그런 식으로 5년 단위로 한번 나눠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교재를 보면, 잠시만요. 페이지 120페이지에 보면은 생애 곡선 그리기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어떻게 그리라는 그 곡선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강의 듣는 거를 스탑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도표를 그려 보시면서 여기 7가지에 대한 큰 사건을 한번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가 보면은 가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계도라는 것은 가족의 역사를 도식화한 도표로서 최소한 3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에 관한 정보와 그들 간의 관계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도표화시키는 작성 방법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책을 좀 살펴보시면 지금 이 표와 같이 점선을 나타낼 때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소원한 관계, 조금 가까운 관계,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 가까운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를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작성법에 대한 것들도 이제 남성은 네모로 표현을 하고 여성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중심 인물이 만약에 본인이라 하면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안에 또 다른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림으로 인해서 제3자가 봤었을 때,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3대가 그려져 있고, 이 사람 좌측에는 형제가 있고, 이 사람 밑으로는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서 가족에 대한 어떤 역사, 내지는 가게 안에서 내려오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가게에 내려오는 어떤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지금 결혼한 거를 보면 메리드 해가지고 그 M으로 약자를 표시를 했고 70년도에 결혼을 하셨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60년도에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62년도에 여자아이가 태어났고 65년도에 여자아이가 태어난 걸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보면은 또 남자와 여자가 별거를 했는데 80년도에 별거를 시작을 했고, 슬러시가 2개 있는 것을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선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 디볼스의 약자죠. 이혼의 약자인 85년도에 이혼을 했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입양을 했었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선으로 그어져 있던 것이 선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입양한 걸로 표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쌍둥이가 태어났었을 경우와 뭐 임신 중인 경우, 사산한 경우, 자연적으로 유산한 경우, 인공적으로 유산한 경우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계도를 그려볼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결혼하신 분이라면 남편을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을 그린 다음에 본인의 윗대 엄마 아빠 내지는 그 옆으로 형제 자매를 그리시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해가지고 그려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싶으면 3대를 기본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윗대인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고 나서 본인을 그리고 본인 밑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을 그리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네, 결혼을 안 하신 분은 위로 3대를 그려보시고, 결혼을 하신 분이시라면 위로 부모 세대를 그리고 아래로 자녀 세대를 그린다거나, 자녀가 아직 없다면 윗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까지 그리셔가지고 작성을 해보세요. 해보셔야지만이 나중에 그것에 대한 가계도를 다른 사람의 가계도를 봤었을 때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박사 논문을 쓰기 전에는 사실은 논문 읽는 방법을 잘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논문을 써 보니까 이제는 논문을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계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담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가계도 정도는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듯이 선이나 내지는 도형이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만이 또 누구를 내담자가 왔었을 때 가계도를 같이 이렇게 작성한다던가 그것을 파악하거나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견하는 건데 교재로 보시면 126페이지예요. 인간의 모든 인간 안에는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단점만 있지 않아요. 그 강점을 활용할 때 유쾌한 흥분감을 느끼고 의욕과 활기가 넘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강점은 어떤 거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강점이 있겠죠. 그 강점이 발휘될 때 굉장히 우월감, 자신감 뭐 그런 거를 느끼고 쾌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적인 강점과 덕성의 분류 체계를 보면 책에 보면은 126페이지에 6개의 핵심 덕목이 있고 그것을 다시 24개로 강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자애에 대한 내용과 용기에 대한 내용, 절제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정의에 대한 거, 초월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점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진정한 본연의 모습이라는 느낌을 주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강점을 발휘할 때 흥분감과 유쾌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러한 감정과 관련된 일을 배우거나 연습할 때 다른 사람보다 빠른 학습 속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게 되고 그것이 개발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의 유능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다음에 그러한 강점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싶은 열망을 느끼신다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책을 읽는 것에 대한 강점,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강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강점을 보면 그런 강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 그러한 감정의 강점의 표현을 멈추거나 억제할 수 없는 듯한 느낌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한 어떤 느낌, 그다음에 그런 것을 행했었을 때 오는 어떤 감정 같은 거를 이렇게 억압하거나 억제할 수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강점을 숨겨져 있던 자신의 능력이 드디어 발현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냥 어떤 일을 우연히 해봤는데 그것이 발현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소질이 있거나 내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 들었었을 때 그것이 더욱더 발현되고 개발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강점을 잘 활용할 때는 뭔가 감정이 소진된다기보다는 의욕이 생기고 활기가 넘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강점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강점을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내적인 동기 그런 것들이 발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이 발휘되었었을 때 흥분감이 온다거나 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걸로 인해서 더욱더 다음을 계획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뛸 때가 있는데 그게 선교를 갔었을 때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선교지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 가면은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고생스럽지만 마음에서 굉장히 뭔가 뿌듯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또 다른 선교지를 계획한다거나 또 다른 선교를 꿈꾸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
저의 강점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 나아가서 그 상황에서 뭔가를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강점이 제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도전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있고, 만약에 뭔가를 배우고자 한다거나 알고자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탐색하고 하는 것들이 저의 강점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신의 어떤 핵심 덕목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 강점에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어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워크북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기록해 보시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 이제까지 살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자기의 어떤 취약함이 무엇이고,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어떤 기쁨을 맛보았는지도 사실은 객관화시키지 않고 그냥 살았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긍정 심리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음 자 예를 들어서 조용한 곳을 한 곳을 지정을 하세요. 뭐 스타벅스가 조용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조용한 찻집에 가서 책을 가지고 가셔서 그곳에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읽어 보시면서 채우라고 하는 그 워크북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하나씩 기재해 보고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음 자아 발견이라는 이 첫 번째 제1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본인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제 그다음번에 제2 장에서는 행복 찾기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과제로 1 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채우시고 그것을 출석 과제로 인정하는 그런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과제하느라고 힘들으시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괜찮겠죠?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 한 주간 인제 코로나가 좀 인제 잠잠해져서 조만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동안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한 마음 관리 잘하시고, 이 과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객관화시키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늦은 밤이거든요, 사실은. 늦은 이에요. 예.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